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기나 해? 너 같은 게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너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집 만드는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자네? 방금 자네가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자네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짐? 쓸모가 없어?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딸을 이렇게 몰아붙여? 회사에서 힘들면 자네가 스스로 견뎌내야지. 왜 내 딸을 이렇게 짓밟아? 안녕하세요.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각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울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일상의 작은 떨림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파수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3세 김미숙입니다. 저는 두 딸, 지은이와 지영이를 키우며 평생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족한 형편에서도 딸들의 교육과 행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왔기에 지금까지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결혼 후 겪고 있던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랑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을 줄 알았던 딸이 사실은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이의 남편 동욱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닌 이용하기 좋은 도구로 딸을 대했습니다. 결혼한 뒤로 집안일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짐을 지은이에게 떠넘기더니 딸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폭언을 퍼부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사랑은커녕 사람으로서의 존엄조차 짓밟으며 지은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뻐했던 딸이 한 남자의 소나귀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동욱의 집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과 그 뒤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들, 그리고 딸의 삶을 되찾기 위해 엄마로서 감행한 모든 일들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히 일했고, 저는 두 딸, 지은이와 지영이를 위해 집에서 가정을 돌봤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딸들의 미래를 위해 단 하루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유독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4살 때는 스스로 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한글을 깨우치더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시험지에 빨간 점수라도 있으면 꼭 방으로 들어가 다시 풀어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끔씩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볼 때면 저는 지은이가 너무 어른스러운 게 아닐까 싶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도 지은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고, 늘 교과서 옆에 꿈이라는 제목을 붙인 다이어리를 두고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좋은 대학 가서 아빠랑 엄마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이 앞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지은이는 결국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하며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바라는 딸로 자라준 지은이가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5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동욱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동욱을 처음 보는 날이라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지은이가 고른 사람이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두고 보자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사랑한다는 사람을 보는 자리인데도 그저 낯선 남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생각만으로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동욱 씨 금방 도착한대요. 지은이가 긴장한 듯 이리저리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당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곧 동욱이 검은색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어울리는 단정한 외모, 그리고 조금 긴장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첫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동욱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동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딱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긴 했지만 그 안에 온기가 없는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참 차갑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들어와요. 제가 문을 열며 인사하자 동욱은 잠깐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가 동욱을 따라 들어오며 어깨를 두드렸고 동욱은 간신히 웃는 얼굴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와 앉았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동욱이라고 우리 딸이랑 잘 만나고 있다니 고맙네. 만나서 반가워. 남편의 말에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은이를 만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동욱의 말은 분명 예의 바르고 적절했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묘한 찜찜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동욱의 말투와 표정은 마치 입에 익숙하지 않은 말을 억지로 꺼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 동욱을 관찰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동욱은 말수가 적었고 질문을 받을 때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욱 씨, 지은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신다면서요. 회사 생활은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동욱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은이가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줘서 참 감사하죠. 동욱은 지은이를 칭찬했지만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느낌이 과한 게 아닐까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욱의 가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동욱 씨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라고 묻자 동욱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 제가 어릴 때부터 홀로 서야 했습니다. 동욱의 말에는 자부심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어조였습니다. 그날 동욱이 집을 떠나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참 이상해. 겉으론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남편은 웃으며 저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우리 딸이 고른 사람인데 믿어보자고. 남편의 말에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어보려고 했지만 동욱이라는 사람이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예감은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긴장으로 아침부터 속이 뒤틀렸습니다. 동욱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동욱의 어머니는 고집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어떤 말을 할지 몰라 더 불안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니 지은이와 동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곧이어 동욱의 부모님이 들어섰습니다. 동욱의 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오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네요. 겉으로는 친근한 척했지만
그 웃음 뒤에서 무언가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반면 동욱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은 채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뿐 대부분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동욱의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며 이따금씩 동욱의 아버지를 보며 묻기도 했지만 동욱의 아버지는 그래, 알았어. 같은 짧은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더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동욱의 어머니가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야기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예단과 혼수는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욱의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저희 쪽에서는 간소화하는 거 괜찮습니다만 이불만큼은 제대로 갖춰주셨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서로 간소화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제 속마음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동욱의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혼수 이불은 기본 아닙니까? 사실 우리 쪽 친척들도 체면이 있으니. 순간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예단이나 혼수를 줄이기로 한 건데 그걸 갑자기 바꾸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남편의 말에 동욱의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불은 기본 아니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다들 하더라고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동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이미 정리한 부분이에요. 동욱은 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랑 저 둘 다 부담을 줄이자고 합의했잖아요. 그리고 혼수나 예단은 양가 부모님보다 우리 둘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동욱의 어머니는 얼굴이 굳었지만 동욱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출발부터 서로 힘들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체면도 중요하지만 부담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욱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자 동욱의 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괜히 어머니가 욕심낸 거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욱이 어머니를 단호하면서도 공손하게 설득하는 모습은 동욱이 단순히 지은이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동욱이 정말 잘했죠. 나도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심이 되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잘 지켜줄지도 모르겠구나. 물론 동욱의 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남았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동욱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지은이가 동욱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와 남편은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동욱은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점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난이 당연히 우리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희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신혼집은 다행히 둘이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지은이와 동욱 모두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대출을 갚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 외의 결혼 준비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결혼식 비용을 반반 내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는 동욱이랑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 했고 저희 부부도 그게 맞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식장 예약금을 지불할 때도 동욱은 미리 준비한 금액이 부족하다며 나머지를 지은이가 해결했습니다. 혼수 준비에서도 동욱이 우리 쪽은 간소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그 결과 지은이 혼자 혼수의 대부분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엄마, 동욱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보태는 거 괜찮죠? 지은이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저는 그런 딸의 말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왜 지은이가 모든 부담을 조금씩 더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사도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참 미안합니다. 동욱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차마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럼 최소한 신경이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사돈의 태도는 마치 모든 게 우리 책임이라는 듯 보였습니다. 동욱 역시 사돈의 태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의 여러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딸과 가정을 함께 꾸리려는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남편에게 그 걱정을 털어놓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인데 너무 비난하지 말자. 동욱이도 젊고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거겠지.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딸이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은이는 하객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딸의 고단함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이 우리 쪽에서 나갔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사돈의 무책임한 태도가 떠올라 속이 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거지. 그날 동욱의 부모님이 결혼식장에서 하객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동욱이랑 잘 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 우리 딸이 혼자만 고생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은 결혼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불안감이 결국 현실이 될 줄은 말입니다. 며칠 전 작은 딸 지영이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집안일 문제로 동욱 오빠랑 자주 다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던 지은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지영이를 데리고 지은이네 집에 불쑥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은이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딸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고 어질러진 옷가지들이 방마다 널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뭐야? 너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 제가 묻자 지은이는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청소할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동욱이 퇴근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지 못한 채 신발을 벗으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집이 또 엉망이네. 내가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들어오면 최소한 정리라도 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동욱은 여전히 우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집안 꼴 볼 때마다 스트레스야. 이렇게밖에 못 살면서 무슨 결혼을 했다고.
그제야 동욱이 거실로 들어와 우리를 보고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자네가 집에 들어오면서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동욱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지은이가 집안일 정도는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위의 뻔뻔한 태도는 제 분노를 폭발하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어. 지은이는 회사 다니면서도 집안일까지 하느라 더 힘들어 보여. 그걸 자네가 책임지기는커녕 불평을 해. 동욱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노력하는 건데 지은이가 조금 더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데 사위는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지은이는 오히려 동욱을 감싸며 자신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이 많아서 자꾸 신경질만 내는 것 같아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예요. 저는 속이 상했지만 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렇다면 내가 더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엄마한테 말해야 해. 알겠니?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참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지만 지은이가 선택한 사람이니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도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믿어보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은이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그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지은이와 동욱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자리라 반가운 마음이 컸지만 둘과 나누는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동욱은 밝은 얼굴로 운을 뗐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인사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사위의 진지한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사업이라니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인가. 하지만 딸이 옆에서 미소를 띠고 있는 걸 보니 섣불리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동욱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봐둔 시장은 정말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처가의 도움을 조금만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도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준비는 많이 해봤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사위의 목소리에도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제가 사업 계획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시장은 요즘 트렌드에 딱 맞고 성공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사위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사업 계획서를 펼치며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사위의 말은 유창했지만 제 귀엔 달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제는 사업 자금까지 처가에 손을 벌리는 거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 고려했니? 그러자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확신하고 있고 지은이도 저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지은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저도 잘 알아요. 정말 가능성이 큰 사업이에요. 저희한테 한 번만 믿음을 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이의 간곡한 표정을 보니 제 속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니 엄마도 믿고 싶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저는 조심스레 말했지만 동욱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가족 모두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사업을 성공시켜서 처가에도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위의 말은 듣기에 달콤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대화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사위와 지은이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돈을 동욱이한테 쥐어줄 순 없을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지은이가 저렇게까지 동욱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하면 괜히 딸만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위의 달콤한 말과 지은이의 간절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믿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불안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 둘을 위해 사업 자금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사위의 사업은 예상을 뒤엎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걱정 덜어도 되겠지. 동욱이 자리 잡으면 지은이도 덜 고생할 테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제라도 모든 게 안정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동욱의 사업이 성공한 뒤로 사돈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던 사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돈의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동에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은 동욱의 사업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양가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지은이가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는데 동욱의 부모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동욱의 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니 이제야 자랑스러운 날이 왔네요. 모두 우리 아들 덕분 아니겠어요? 그 말은 듣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빴지만 최대한 참으려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동욱의 어머니는 갑자기 우리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 동욱이가 이렇게 된 건 다 우리 집안 교육 덕분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아들이 잘 버틴 건 제가 옆에서 잘 키웠기 때문이죠. 사돈은 한껏 흥분하며 자신의 공을 떠벌렸습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지은이가 곁에서 불안하게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져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농담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지은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동욱이가 처음 자금 마련할 때도 저희가 조금 힘을 보탰잖아요. 그 말에 동욱의 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그렇죠. 사돈어른께서 도움을 주셔서 참 고마워요. 하지만 자식 결혼시키는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당연해.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면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동욱의 아버지가 남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사실 우리도 이번에 땅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동욱이 사업이 잘 되니 이제 사돈께서도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땅을 사는데 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욱의 아버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동욱이가 성공했으니 이제 양가가 모두 잘 돼야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동욱이 아버지의 말은 몰상식하고 뻔뻔하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사돈, 그건 가족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고 계속 도움을 드려야 하나요? 그 순간 동욱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이렇게 돕고 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동욱이를 이렇게 성공시켰으니 그걸로 사돈도 편안하셨잖아요. 동욱이 어머니의 말은 완전히 도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뭘 편안하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 딸이 동욱이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렇게 무조건 우리한테 기대지 마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그 자리는 결국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말없이 차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은 도무지 선을 모르고 무조건 기대려고만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우리도 선을 그어야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의 분노와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돈 보여준 무식함과 몰상식함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딸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설날 지은이와 사위가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오랜만에 딸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여보, 지은이 좋아하는 갈비찜 준비했으니까 동욱이도 좋아하겠지. 남편도 나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랜만에 딸 부부 얼굴 보고 즐겁게 보내자고. 그런데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여기 올 시간도 없고 난 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 동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기다리시잖아. 설날인데 인사도 안 드리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위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님은 왜 맨날 이런 데서 날 부르는 건데. 나도 쉬고 싶고 사업 때문에 정신 없단 말이야. 꼭 이런 데 와서 시간 낭비를 해야겠냐고.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딸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남편과 저는 얼어붙은 제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위는 갑자기 표정을 바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사위의 얼굴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척하는 태도였고, 저는 사위의 얼굴 뒤에 숨겨진 뻔뻔함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차에서 내리며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삼키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지은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차 안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지은이의 눈에는 분명 억눌린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도 동욱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도 사위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갈비찜 좋아한다고 해서 만들었어. 한 번 먹어봐. 제가 일부러 말을 걸었지만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사위의 태도는 불편할 정도로 무심했습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 명절에는 핸드폰 좀 내려놓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떤가? 그러자 동욱은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 말투는 전혀 죄송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위는 지은이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리하고 빨리 가자. 여기서 오래 있을 시간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끝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자네가 지금 우리 집에서 딸한테 하는 말이 그게 무슨 태도야? 제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동욱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바빠서 그런 겁니다. 명절이 중요한 건 알지만 제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날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작은 딸 지영이가 전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요즘 진짜 이상해요. 자꾸 힘들다고 하면서도 말을 안 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저는 아무 예고 없이 지은이네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이와 동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기나 해. 너 같은 게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 소리는 분명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 끔찍했습니다. 너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되는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짐, 쓸모가 없어. 우리 지은이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손이 떨리며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지은이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저는 지은이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위의 표정은 당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태연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사위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방금 자네가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자네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짐, 쓸모가 없어.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욱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지은이가 제 옆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위의 말은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딸을 이렇게 몰아붙여. 회사에서 힘들면 자네가 지은이한테 의지해야지. 왜 내 딸을 이렇게 짓밟아? 저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은이는 제 옆에서 손을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 제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참으면서도 사위를 감싸고 있어. 하지만 사위의 태도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겁니다. 지은이도 이해해요, 그치? 사위는 오히려 지은이를 보며 묘한 압박을 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지은이가 당하는 걸 똑똑히 봤어. 저 사람, 우리 딸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 그걸 딸은 참고 감싸고 있더라니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편의 눈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더 이상 사위를 신뢰할 여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성공한 뒤 사위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겸손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에 가까운 태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보다 더 경악스러웠던 건 사위가 본가를 대하는 태도와 처가를 완전히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딸 지영이가 우연히 동욱의 본가를 다녀온 뒤 제게 전한 말은 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엄마, 언니네 돈으로 동욱 오빠 본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가전제품에 고급 가구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걸 동욱이가 했다고? 지영은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언니도 알고 있긴 한데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며칠 뒤 동욱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동욱이가 얼마나 부모를 잘 챙기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사돈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엔 묘한 자랑과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예의를 차리기 위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동욱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 안의 풍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대형 TV, 고급 가죽 소파, 새로 칠해진 벽과 최신 주방 가전들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고 돈이 많이 들어간 티가 났습니다. 동욱의 어머니는 우리가 놀란 모습을 보며 자랑스레 웃었습니다. 이 모든 걸 동욱이가 다 해줬어요. 사업이 잘 되니 부모도 챙길 여유가 생겼지 뭐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하는 말인가.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돈, 우리 동욱이가 이렇게 성공하니 참 뿌듯하죠. 이제야 부모로서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네요. 사돈은 마치 우리가 동욱이 덕에 뭔가를 얻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이 모든 성공이 우리 지은이와 처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처가를 무시하시는 건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돈은 표정을 잠시 굳히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사돈의 말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만하자. 저는 억지로 화를 삼키고 선물을 내려놓은 뒤 자리를 떴습니다. 사돈이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날, 남편과 저는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 내내 속에서 울분이 끓어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니잖아. 우리가 지원해준 돈으로 이룬 성공인데 저 사람들 태도가 너무 뻔뻔하지 않아.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뻔뻔한 걸 넘어서 하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 우리가 그 집안 성공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마련해준 돈으로 저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감사는커녕 마치 우리가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행동하잖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딸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사돈이 식탁 위에서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돈, 이런 건 가족끼리 융통성 있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동욱이가 이렇게 잘 됐는데 그 덕분에 사돈네도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모욕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과 우리가 그 집안의 하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계속 돕고 희생하는 거야.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수없이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동욱은 우리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지은이가 일을 하고도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지만 동욱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연시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한 뒤에도 처가에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조차 없었고 모든 것을 본가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사돈은 일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더 이상 우리 딸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희생할 수는 없어. 그날의 모욕감과 분노는 저의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남편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어. 동욱에게 우리가 빌려준 돈을 일부라도 회수해야겠어. 남편은 그간 동욱을 믿고 기다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잡아 직접 얘기하러 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말을 꺼내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네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말이다. 그때 빌려준 돈 중 일부만이라도 돌려줄 수 있을까?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남편은 최대한 차분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동욱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저도 사업 확장 때문에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사위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돈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 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알잖아. 그러나 동욱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당장은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사위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뻔뻔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동욱의 본가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외제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명백히 새로 산 것이었고 본가 앞에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동욱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혹시 동욱이가 새 차를 본가에 사줬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동욱의 아버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돈. 동욱이가 이번에 성공 기념으로 부모한테 차 한 대 선물했어요. 참 뿌듯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여보, 동욱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우리 돈으로 본가에 차를 사주고는 정작 돈을 갚으라는 말에는 여유가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남편의 분노에 저도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우리 딸까지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를 무시하는데 왜 우리가 참아야 해? 저는 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동욱이 본가에 외제차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지은이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요즘 너 정말 괜찮니? 지은이는 처음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하지만 딸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 힘들어 보이는 거 엄마 모를 줄 알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지은의 울음소리는 억눌려 있었고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한참 울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동욱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말해. 내가 뭘 해도 늘 부족하다고 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잘못했다면서 큰 소리로 화내.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억울했는데 나중엔 내가 진짜 잘못했나 싶어져. 나도 모르게 계속 미안하다고 빌게 돼.
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왜 그런 걸 참았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이는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 그래서 병원에 갔어. 정신과에 다녀왔어. 나 우울증 진단받았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은이는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너무 불안했어. 뭘 해도 무섭고 내가 뭘 잘못할까봐 매 순간 신경 써야 했어.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약도 먹고 있어. 딸의 말은 너무도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살아야 해.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이의 고백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딸의 손을 잡고 아무리 다독여도 지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더 이상 우리 딸을 이렇게 두면 안 돼. 동욱이 지은이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해? 남편도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지은이를 구하려면 결혼을 끝내는 수밖에 없어. 딸의 상태를 본 뒤 남편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지은이를 반드시 이 결혼에서 꺼내야 해. 남편과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고 이혼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늘 자신만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지은이를 압박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불평 정도로 시작되었던 것이 점차 모든 책임을 지은이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피폐해져 갔고 우리가 몰랐던 사이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딸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 동욱의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곧바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확보했고 동욱이 평소 지은이를 대하던 태도와 폭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처음엔 딸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꺼내는 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잘못한 걸 떠올리는 것 같아.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고통받은 걸 세상에 알릴 일이야. 딸은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걸 끝내고 싶어.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욱에게 빌려준 돈과 그 사용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욱이 우리 돈으로 성공하고 본가에 돈을 썼다는 걸 증명해야 해. 남편은 송금 내역, 문자 기록, 그리고 동욱의 본가에 외제차를 선물한 사실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동욱에게 들었던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하나씩 기억해냈습니다. 동욱은 내가 밥을 늦게 차렸다고, 너는 이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소리쳤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청소를 못했더니 넌 아내로서 기본도 못한다고 했어. 딸이 기억을 되새길 때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동욱이 너를 괴롭히기 위해 한 말이야. 지은이는 울면서도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된 게 너무 화가 나.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엄마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엄마가 끝까지 싸울 거야. 이혼 소송이 시작되던 날,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비쳤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끝날 수 있을까? 딸의 불안한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가 내 옆에 있어. 끝까지 싸워서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소송이 시작되자 사위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위는 변호사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아내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 보니 다소 소홀했을 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둔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자 사위의 뻔뻔한 태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된 것은 지은이가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과 처방전이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생활 중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동욱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동욱이 본가에 외제차를 선물하고 처가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본가 앞에 세워진 외제차 사진까지. 피고는 처가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해 본가를 지원했으면서도 처가에는 단 한 번의 감사 표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욱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한방은 지은이가 기록한 동욱의 폭언과 행동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넌 쓸모가 없다. 이래서 내가 잘하는 게 없다는 거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녹음된 동욱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사위는 크게 당황하며 항의했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잠깐 한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위의 변명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동욱이 사업 자금과 결혼 생활의 모든 기반을 처가로부터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 부모의 희생으로 사업을 성공시켰으나 그 대가로 원고에게 정당한 존중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이며 원고는 이 결혼에서 벗어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긴 싸움이었지만 그 결말은 우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법정에서 사위의 폭언과 부당한 행동이 낱낱이 드러났고 사위의 뻔뻔한 태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은이의 손을 들어주며 말했다. 피고는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배신을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는 정당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부모가 제공한 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모든 재산의 반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순간 사위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저지른 잘못을 알게 되는구나. 우리 딸과 우리 가족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법정을 나서며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끝났어. 너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아.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이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거야? 나 이제 자유로운 거야? 나는 딸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아무도 내 행복을 막을 수 없어. 그날 이후 우리는 동욱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위가 빌려간 돈은 모두 단환받았고 사위의 위자료는 지은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뻔뻔함과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고 우리는 마침내 되찾아야 할 것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지은이는 서서히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딸의 결연한 목소리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은아. 내가 행복해지는 것만이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은 더 이상 억압받지 않았고, 딸의 웃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뤄낼 새로운 삶을 끝까지 지켜봐 줄게. 내가 다시 행복을 찾은 게 엄마에겐 최고의 선물이야. 소송이 끝난 날, 법정을 나서는 지은이의 얼굴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지은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다 끝났어. 너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아. 내가 원하던 자유를 되찾은 거야. 지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렇게 끝날 수 있을 줄 몰랐어.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딸의 눈물은 후련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물론이지, 지은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아.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 내가 왜 그랬을까? 더 일찍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누구나 자기 나름의 속도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조금 늦게 결심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걸 해냈다는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는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날 지은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 드디어 내가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지은의 말에는 작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은의 새로운 집에 초록빛 커튼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돼. 아무도 내 행복을 막을 수 없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야. 그 후로 지은이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늦은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 햇살을 즐기는 지은의 모습은 예전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웃고 싶어졌어. 예전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뭔가 해보고 싶어. 나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바랐던 거야. 내가 다시 행복을 찾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다야. 지은이는 한참을 고민하다 작은 카페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은 한때 꿈꿨던 일을 다시 떠올렸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활짝 웃는 모습은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이제는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지은아.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밤마다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은 이제 모두 잊혔습니다. 딸의 환한 미소와 여유로운 모습은 모든 걸 보상받은 듯 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리고 엄마는 항상 너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게. 그 말에 지은이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심으로 엄마가 없었다면 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그 웃음이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알리는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이가 이혼을 통해 되찾은 자유와 행복을 보며 저는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딸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모든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로서 부모로서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민하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기억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은이와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